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압박이 한켠에선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김두원 겸임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인도와 중국 하면은요, 수십 년 동안 국경 분쟁을 이어온 대표적인 앙숙입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두 나라 사이를 오가는 직항편조차 끊긴 상태였거든요. 그런 두 나라가 최근에 다시 손을 맞잡고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교수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국과 인도의 이 국경의 분쟁 돌이켜보니까 1962년에 중인 전쟁 이후에 두 나라의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끊이지 있습니다.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더구나 팬데믹 2020년 6월 달 15일에는 히말라야 산맥 자락가랑 계곡을 사이로 두고 양군이 몽둥이를 통해서 사상자가 난 만큼 네. 앙숙적인 관계였는데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5년 만에 화해 무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해 무드의 뒷선에는 트럼프, 즉 미국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근저에는 과거의 우방국이었던 인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고유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 대신에 반대국부에 있는 중국과 화해 무드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적의 적은 내 친구다, 이런 말이 있죠. 인도와 중국을 다시 이어준 건 다름 아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교수님, 트럼프와 모디 총리는요, 사실 뭐 브로맨스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가까운 사이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복귀해 보면 지난 2011년도 이른바 아시아 회귀 전략 피보트 아시아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한테 상당히 공을 들였었거든요. 실제 트럼프 1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9월이죠. 미국의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해서 모디 총리가 당시 트럼프와 5만여 관중 앞에서 두 손을 맞잡으면서 네. 사실상 트럼프 1기의 선거운동을 사전에 도와줬던 그런 브로맨스 사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트럼프 2기에 들어서는 이 상호 관세가 과거의 브로맨스였던 나의 친구 모디로 하여금 지금은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돈 앞에서는 뭐 친구가 또 앙숙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군요. 자, 이 50%라는 관세 폭격, 이거에도 불구하고 근데 인도는 당장에 급할 건 없다, 이러면서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교수님, 인도 입장에선 사실 의류나 자동차 뭐 이런 산업에서 분명히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인도가 이렇게 좀 배짱을 보일 수 있는 배경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숫자상으로 보면 인도 입장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관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하.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상태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 있는 것이죠. 네. 결국 미국과의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상호 관세로 인해서 상당 부분 미국과의 수출에 좀 더 우려감이 있다면 그의 반대급부로 중국이 그 모든 것을 보완해 주겠다. 몇 가지 좀 볼까요? 인도 입장에서는 논리는 명백합니다. 14억 인구의 에너지 및 경제 안보 달린 부분에 절대적으로 미국의 이런 상호 관세에 타협할 수가 없다. 네. 우리가 타협이 원했었다면 실제 골든타임을 한국과 일본보다도 훨씬 더 먼저 가져갔을 거다. 근데 지금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뉴스플로우를 통해 보면 이 50% 관세, 즉 미국이 인도에게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인도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마저 취소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강대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네. 거기에 이면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국과 인도 하면 인구 대국들이죠. 인도가 따라잡았죠. 그래서 인도가 전 세계 1등, 중국 전 세계 2등, 두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내수 시장, 이것 또한 자신감의 근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합니다. 자, 관세 유예 기간을 트럼프가 연장해 주기로 한 중국은 논외로 두고요. 미국이 유독 관세 폭탄을 안긴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인데 이들의 공통점 역시 브릭스 회원국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브릭스라는 이름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 브릭스가 어떤 연합체인가요?
사실 브릭스는 앞자리에 알파벳을 쭉 따는 거 보면 브라질이 있고요. 러시아가 있고 인도차이나가 있고 그다음에 남아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릭스라는 어원은 당시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짐 오닐이 현재 G7에 집중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몰려 있는데 이것의 향후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연합체가 있다. 네. 그것이 브릭이다. 즉 브라질과 중국, 인도를 결합해서 상당 부분 또 다른 신흥 세력의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 네. 앞으로 2050년에는 이들이 G7의 경제권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아하. 라는 전망을 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었고요. 실제로 2006년도 4개국의 외무장관이 회의로 출범을 했었고 2009년도에는 러시아에서 본격적인 1차 회의가 있었고요. 네. 2010년도에는 마지막으로 남아공이 합류하면서 지금의 브릭스가 됐습니다. 브릭스가 됐군요. 그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남아공이 결국 2010년도에 완성체가 됐다는 것인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22년부터는요. 네. 외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나하. 소위 브릭스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는 이제 수많은 국가들이 합류했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이면에는 미국의 패권주의, 즉 유일주의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4년에는요.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가 합류했습니다. 특히 올 1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브릭스 정회원으로 공식 합류하면서 네. 브릭스의 외형 확장이 생각보다 규모도 그렇고 속도도 매우 가파른 상황인데요. 이처럼 10개국이 벌써 됐습니다. 브릭스는 브릭스 플러스로 불리는 거대한 경제 협력체를 넘어서 하나의 블럭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14억 명의 인도, 중국을 기반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네. 이미 브릭스 플러스에 인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국내 총생산은요. 전 세계 GDP의 약 한 40%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G7만 있는 것이 아니다. 브릭스 플러스도 있다라고 확실히 자리매김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글로벌 석유 생산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권은 대부분 G7에 버금갈 만큼 큰 경제 블록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단순 그냥 하나의 블록 경제 협력을 넘어서요. 이제는 제도권으로 수많은 국가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 즉 네. 브릭스의 외형 확장은 이 10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현재 것이 진행형이다. 맞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을 필두로 한 G7, 이른바 서방 선진국들의 대항마로 무럭무럭 몸집을 키우고 있는 브릭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브릭스의 이 B에 해당하는 브라질에게 무려 50%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명분, 어떤 명분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인도만큼 내수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브라질. 네. 그러면 이 관세 50% 상당히 치명적이겠는데요. 일단 인도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브라질은 사실 인도만큼의 내수 시장이 크지도 않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인도에 비해서는 미국의 의존도가 꽤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관세율이 50%, 즉 이전에는 10%였는데 거기에 40%포인트가 올라간 것이죠. 네. 상당히 여파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 일단 브라질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친미 극우 성향이었던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브라질 안에서 이 친미 성격이었던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곧 나에 대한 아하.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네. 게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고 하지만 그 근저에는요. 역시 브릭스입니다. 브릭스의 일원으로서 브라질이 상당히 자리매긴 즉 어느 정도 위치를 포지셔닝하는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불편했다라는 것이 최근의 컨센서스이고요. 또한 브라질은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갖고 있는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게 커피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39%의 커피 생산국인데 브라질에서 30만 개의 커피 농가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약 75%가 소규모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에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브라질 입장에서는 더구나 이 브라질의 커피가 대부분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 입장에서 높아진 관세율 때문에 브라질 커피의 수입을 줄인다면 브라질의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또 구세주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바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브라질의 구원투수로 나선 게 바로 브릭스의 맏형격인 중국입니다. 미국이 커피를 사지 않는다? 우리가 사마. 자, 이거 다분히 미국을 대놓고 겨냥한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또 데이터를 봤는데 딱 하나 느꼈던 게 이겁니다.
중국은요 차 문화입니다. 차, 그렇죠. 네. 커피를 잘 먹지 않습니다. 보이차. 네. 맞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중국 1인당 보통 소비하는 연간 커피 잔수가 전 세계 평균이 240잔인데요. 네. 중국은 16잔밖에 안 돼요. 거의.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차 문화인데 굳이 브라질에 이런 커피를 사준다는 것은 물론 중국도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MZ세대들이 최근에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거, 더구나 최근 5년 사이에 중국에서의 커피의 수입량이 이전보다 한 6.5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중국으로 하여금 겉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MZ들도 이제는 차를 떠나서 커피를 먹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산의 커피를 우리가 수입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실제 차 문화의 그 오랜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다분히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에 대한 경계의 수단으로서 브라질에게 구원투수격으로 어느 정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 정부로 인해서 중국 국민들의 차 문화가 커피 문화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사실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나라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오히려 무색해지는, 이거 참 역설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타코. 네. 네. 트럼프는 항상 치킨아웃. 네. 즉 어떤 경기라든지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트럼프는 이런 강경한 스탠스, 강경한 기조를 사실 뒤로 뺀다는 것이죠. 겁쟁이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네. 관세도 좀 더 되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트럼프의 강한 압박이 브릭스를 비롯해서 뭐 중국, 인도, 브라질 등등 다른 반미 세력의 결집을 경고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딜레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강한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They have BRICS, which is basically a group of countries that are anti the United States, and India is a member of that, if you can believe it. It's an attack on the dollar, and we're not going to let anybody attack the dollar. So it's partially BRICS and it's partially. 자, 여러분도 들으셨듯이 여기서 우리는 달러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브릭스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교수님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지금 미국의 패권국이 무엇에 의해서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하. 가만 생각해 보면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것이 달러입니다. 달러다. 네. 전 세계 모든 것들을 특히 에너지를 구입할 때 달러로 해라. 페트로 달러라는 것도 여기서 연상된 것이죠. 네. 하지만 이런 브릭스의 경제 규모, 즉 경제 블록화가 커지다 보니까 굳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네. 자체적으로 물밀교환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요. 네. 실제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브릭스가 미국이 주도하는 사실 이 러우 전쟁이 매우 중요한 트리거였는데 러우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는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스위프트 체제라 그래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국제 간의 거래를 하려면 이 스위프트망을 반드시 통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국이 과연 뒤에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러시아를 퇴출시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이 사례, 이것이 중국을 비롯해서 브라질을 비롯해서 반미 세력, 반미 국가 이런 국가들에 의해서 상당히 위협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브릭스 플러스 전 세계 GDP의 40%에서 육박하는 경제 규모, 그들의 로컬 통화, 지역 통화, 그들의 현물 통화를 가지고 이 달러의 패권에 상당히 도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관세율 100%를 부과할 것이다. 네. 강대 강의 입장이 여태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그 통화 패권, 달러가 그 무기인데 그것에 대한 도전, 이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난해요, 이 세계 외환 거래에서 미국의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88%, 거의 9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의 시도가 상당히 도전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달러를 대체할 만한 수준은 아직
턱없이 모자란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그래도 여전히 달러입니다. 네. 모든 것은 다 달러로 결제하고 있고 전 세계 통화의 작년 기준으로 88%가 달러 결제이니까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약간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 외환보 유액 있지 않습니까? 네. 주요 국가들이 사실 달러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외환보 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58%까지 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진 한 7, 80%가 달러였는데 네. 그게 58% 떨어졌다는 게 이젠 주요국들이 달러에 대해서 조금씩은 거부감이 들고 있다는 거. 그렇군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네. 번째는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는가? 금이 채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달러에 대한 패권이 조금씩 균열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대체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릭스 플러스 국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달러 이외의 자신의 통화들로 결제를 하고 있고요. 즉 결제 측면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들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 실제 브릭스에서는 브릭스의 공용 통화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흔히 공용 통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뛰어드는 게 유로화죠. 유로화입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유로화에 버금가는 경제 규모를 갖고 뭐 가칭이죠. 브릭스 통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것들도 달러 패권의 상당 부분 미세 균열을 나타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인도와 중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여행할 때 브릭스화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통용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수도 있겠군요. 자,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압박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교수님이 예언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 브릭스의 결속,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결국 느슨해져 버릴까요? 아니면 더 공고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요. 사실 공은 트럼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 아메리칸 퍼스트, 메이크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 이 프로젝트를 그만할 것이냐, 네. 중단한다면 좀 더 느슨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더 강하게 압박할 개연성이 높아 네.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반대급부에 있는 브릭스도 견고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또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던 게 미국이 여전히 경제 패권국이지만 제재를 한다 그러면 그의 빈자리를 작게나마 중국이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이 트럼프의 강한 압박 이면에는 이 브릭스 체제의 견고함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사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외 환경 변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브릭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참 곤욕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 중심의 경제 메커니즘이 그렇죠. 이어져야 되는데 실리를 추구하다면 또 브릭스 플러스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공교롭게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거, 과거 역사를 보면 이럴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언제 어떠한 전략으로 빛났나? 실리 외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자간 협력, 원하는 건 취하고 실질적인 실리 위주로 어렵지만 다자간 외교와 협력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면 지금의 위기가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상하는 브릭스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우리는 잘 지켜보면서 실익을 거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대학교 김두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